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거시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고 정책 금융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고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전문가로서 최근의 상황이 범상치 않다라는 건 느끼실 텐데요. 지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0일자로 냈어요.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채 비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고요. 결국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를 표명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또 특징적인 게 과거의 사례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어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투자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투자보다는 실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이 명목 주택 가격, 물론 평균이죠. 서울 평균이긴 한데 21년 고점 수준의 90%를 회복한 수준이고 한 2년 동안 빠지다가 지금 이제 다시 거의 근접한 거예요. 일부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걸 발표하는데 이게 고평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서울 과열 위험 구간 여기로 진입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체 이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건지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이유는 수요 증가입니다. 실제로 실수요가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충분히 이 주택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라기보다도 부채를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라든지 금융 시장의 영향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고평가 단계라든지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가격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려를 표명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빼는 거고 만약에 타격을 입더라도 이제 투자 부분이 타격을 입는 건데 실수요가 그랬다는 만약에 이렇게 진짜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많이 사서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이상 징후가 오고 굉장히 이상한 파국적인 결과가 도래한다면 이 실수요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주식 시장에는 유효 수요가 풍부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한가위 명절이 오지만 한가위 때 용돈 받아서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허락 받으면. 근데 사실 부동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유효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시장이 얼마나 유효 수요가 충분한가. 근데 지금 유효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부채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 유효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산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빚으로 가격이 계속 버텨낼 수는 없다. 뭔가 임계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내일이 더 비쌀 것 같다. 이런 조바심이 사실은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실화 위험이 만약에 도래했을 때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위험도가 계속 이제 한국은행도 강조를 했지만 위험성 증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험성을 측정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판단하는데요. 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92.1%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OECD 평균 31개국 평균이 60.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네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기본적으로 높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건 한 가지 고려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았어요. 그래서 절대 수준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추세이자 속도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특히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가 월간으로 해서 거의 5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8월에는 거의 9조 원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렇군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최근에 그 중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중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엄청 높죠.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부동산도 위기가 오고 어려워진 가장 큰 이면에는 뭐냐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한국도 그런 속도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조금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고 더 늦기 전에 집 아파트를 없는 분들은 사야 될 것 같고 은행권에 이제 이 대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전세자금대출 관련 조건이 이제 굉장히 부동산 규제책 또 완화책 막 헛갈리면서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은행마다 달라요 또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창구에 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뭐 은행 업무 시작과 동시에 빨리 가서 이제 상담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주담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은행에 전화 상담이긴 하지만 근데 은행 담당 직원들도 지금 현재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찾아보더라고요 다. 너무 뻔한 건데도 그만큼 너무 많이 규제나 어떤 레귤레이션 같은 게 많이 바뀌었고 또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런 현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이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근 2, 3년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 지수 변동률이요. 네. 월간 2%포인트입니다. 월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막 빠졌다가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자산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은 사실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불확실성은 사실 리스크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 게 사실 이런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은행의 어떤 대출의 정책과 그리고 빈번한 변화 이런 정책들이 그런 게 이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면 뭐 7월부터 적용되기로 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 갑자기 2달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상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냐면 은행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막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희자되는 말이 대출 난민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막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희자되는 건 사실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막 이렇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뭔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특례 대출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특례 대출이 그렇게 대상이 많고 그렇게 많이 신청할까 뭐 의구심도 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디딤도 대출 뭐 이런 정책 대출들이 나오니까 이런 상품들이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조건을 뭐 검사를 하겠죠, 은행에서 점검을 하고 주겠지만은 이게 또 가계대출 전체 증가세를 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통계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네. 1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 주담대 대출 중에서 79.4%가 정책 대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가 32조 원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25조 원이 정책 대출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례 대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생아 대출, 뭐 보금자리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계 부채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은 대출이긴 낮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가계 대출의 증가 원인에 또 이런 정책 대출이 크게 또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청년 구제책도 되고 인구 정책도 반영이 되고 한데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빨리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대출이긴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출들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또 부작용이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대출이 증가해서 현재처럼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건 대출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주세요지 않습니까? 그게 더 근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세요라기보다 오히려 대출을 해줘서 집값이 불안해지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결론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속도 조절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뭐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제 과하면 핀셋으로 과한 부분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골라내서 뭐 다 동일한 잣대를 대기보다는 핀셋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총량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억제하거나 이렇게는 힘든데 저는 대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출의 배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든지 내 집 마련한 분들한테는 대출이 필요하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대출 규제 정책이 그 신규 대출을 줄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집 살려니까 대출 규제해 주냐. 맞아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대출을 조금 풀어주는데 반대로 기대출자들 기존 대출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막 무리하게 집을 몇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냥 대출이 나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한테 회수하는 방향, 예를 들면. 그러면 그쪽에서 대출은 줄고, 예를 들어서 신규 대출은 증가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의 재분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할걸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고안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이 훨씬 포션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보고 거기서 이제 투기 수요. 저는 항상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투기 수요라든가 그래 완전히 과도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는 이제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손대. 그게 이제 핀셋 규제의 핵심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든지 투기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면 그렇죠. 그분들도 물론 금리 조정이라든지 아니, 그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상환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부동산을 줄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신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조금 싸진 아파트를 사는 그게 사실 선순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이상적이긴 한데 네. 딱 들어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깝하네요. 그건 네. 좀.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올해 들어만 해도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 게 8월 8일에 나왔던 8.18 대책인데 네.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이 성적표 이때 나왔던 주요 레귤레이션 이슈들하고 성적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이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거고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에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아파트 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를 건설하면 정부가 매입해줘서 시장의 안정을 좀 추구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그건 어느 정도 청사진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1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이 공급 대책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급 대책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그걸 점수만 매긴다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정책 중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게 오히려 이런 정비 사업의 과도한 혜택으로 인식돼서 지금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88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에 답을 주신다면 저는 10점 이상을 주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뭐 10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 사실은 이 대책은 사실은 크게 효력이 없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그린벨트 정책은 제가 특히 좀
전문가로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린벨트 정책보다는 사실은 저는 도심 내 그린벨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도심 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공공택지 중에서도 그 도심 내에 구도심 내에 보면은 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지들이 놀고 있는 부지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녹지를 개발해서 그 쉬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게 규정만 뭐 바꾸면 되니까. 네. 자꾸 편리하게 편안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 자꾸 그 안일하게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주요 지역에서도 네. 핵심적인 그런 지역의 공공택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택지들을 그런 걸 하면 빠를 텐데 네. 왜 그렇게 그린벨트 숲을 없애서 아파트를 지으려는 방향으로 하는 건지. 뭐 상징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공급을 할게라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주고 싶은 건데요. 그런 신호를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면을 또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 한계가 있고 뭐 결국에는 풀어도 얼마 공급이 안 될 거야. 이게 인식되면서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상징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택지, 도심의 공공택지의 개발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주택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근데 어떤 주택이 부족하냐면 엄청나게 뭐 비싸고 이런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서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시장이 안정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저렴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그런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사도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안도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대출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해줘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하시죠. 네,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시장들이 있잖아요. 증권시장, 뭐 채권시장,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가장 올해는 연초와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은이 틀린 네, 분야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주택시장이 당분간 답보 상태를 거칠 것이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근데 완전히 지금 부울장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남은 이제 4분기 이제 3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게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실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시장의 실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신호로 저희가 이해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4분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장 변화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매물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면 또 다른 변화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롤러코스터장이 또 그렇죠. 펼쳐질 수 그런 있어요. 변동성이 사실은 저는 더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출렁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몸을 낮추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실수요자분들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죠. 내일이면 늦으리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나 시장 상황이 중요한 것 같다. 흥미로운 지점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전에는 집값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그때는 집을 상대적으로 덜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만요. 사람들 조급해하고 떨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과잉을 만들거든요. 그럴게요. 빠질 때는 오히려 안 사고 오를 때는 더 사니까. 그래서 특히 한국의 부동산이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매입 전략에 있어서는 그 우리 대표님의 연초반에 썼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아니 어떻게 살 것인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젠 좀 시간이 지나서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공저지만 또 책을 또 내셨어요? 이건 인터뷰 집인데요. 대한경제 부흥회 이거 약간 부흥회 약간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생각도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부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뭐 연초반 저선 어떻게 살 것인가 했는데 부제가 이번에는 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네. 책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 네. 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저는 내 집 마련도 투자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일생에 뭐 두세 번 하는 의사결정인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변동성이 이렇게 큰 구간에서는 그걸 가장 투자하지 싫어한다고 않습니다. 하잖아요. 그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시장을 투자로 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이렇게 편승하는 게 사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라든가 한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책에다 좀 담았는데요. 아주 쉽게 읽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왜 못 버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이번 추석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돈을 못 벌었는지 책을 보고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광성야 북다방 이광수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